네, 안녕하세요. 토요일날 태극기 집회 나갔다가 이 물리학 양자역학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후배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근데 후배가 개탄을 하는데 50대 연구자들, 그게 뭐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해외 유학을 했던 50대 연구자들의 뭐 7, 80%가 이 반중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 떠버려온 무슨 한반도 운전자론, 그러니까 반미적 성향,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 군사나 혹은 그런 민감한 기술에 있어서 그 상당한 그 미국으로부터 경계, 의심, 견제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KF-21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KF-21이 이게 물건이 좋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 혁신이 한 두어 가지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틀 헤게몬, 그러니까 새끼 패권국가 게임을 할 거냐. 그게 이제 그 문재인류의 사람들이 국민들을 속여온 스토리죠. 사실은 내용은 친중인데 친중을 마치 프랑스식의 그 새끼 패권국가, 그러니까 뭐 한반도 운전자론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반중 한미동맹을 할 거냐.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중을 박살내고 정치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첨단 기술 혹은 K방산 이거는 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걸 KF-21에 좀 빗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죠. 지금 프랑스 무기 많이 파는 것 같아도 라팔 전투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라팔 다음에 못 팔래. 그 다음에 라팔이 KF-21 당해낼 수 있어. 이런 그 질문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걸 메타디펜스 같은 프랑스 혹은 유럽 그 서방 쪽에 가장 권위 있는 군사 잡지 중에 하나, 거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시프리라고 있죠. 스톡홀름 연구소. 그 시프리가 이제 그 세계 무기 수출 통계를 내고 있는데, 이게 그 신규를 했을 때, 그러니까 무기는 그러니까 선행 기간 혹은 임신 기간이 길잖아요. 신규만 가지고 후속 계약 말고 신규 계약만 가지고 따지면 2022년, 2023년 한국은 미국의 거의 4분의 1을 했고요. 4분의 1입니다. 딱. 그리고 프랑스의 2배 이상을 했습니다. 세계 2위입니다. 독일, 러시아, 영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스라엘보다도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게 공급할 수 있는 무기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나마 쓸만한 게 프랑스식 이름으로는 스캘프, 영국식 이름으로 스톰 섀도우밖에 없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타우루스보다 많이 못하죠. 타우루스는 이제 그 관통 파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고급 무기고요. 스톰 섀도우는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약합니다. 프랑스는 이제 진정한 국방력을 키운 게 아니라 이 프랑스가 1945년 이후에 해온 일을 보면 새끼 패권국 게임이에요. 리틀 헤게몬 게임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북아프리카에서 미국의 어깃장을 놓고 개기다가 알제리 튀니지에서 피바다를 만들었죠. 아마 알제리에서 죽은 사람이 이래저래 거의 한 100만 명 될 겁니다. 예. 민간인 포함 거의 피바다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차이나에서 개기다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적화를 프랑스가 운명 지은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다 망쳐놓고 난 것을 미국이 우리는 할 수 있어 하고 교만하게 물려받았다가 박살난 겁니다. 네. 또 최근까지는 이 사하라 남부 지역을 프랑스가 자기의 경제적 식민지 혹은 경제적 영향권, 독점적 영향권으로 유지해 왔죠. 이걸 사헬 지역이라고 합니다. 뭐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차드 이런 데인데 여기 계속해서 지금 그 쿠데타 나고 내전 나고 하면서 러시아 용병이 또 그런 쿠데타나 내전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가 영향력을 급격히 상실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리틀 헤게몬 게임이에요. 그래서 프랑스가 미제 무기를 쓰지 않고 독자적인 그 전투기 체계 가져가고 독자의 그 샤를 드골 항모 만들었다가 그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그 무지하게 고생하고 있고, 독자의 원자력 잠수함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도 질질 매고 있고, 그러면 돈이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프랑스 무기가 그래서 이게, 그런데 또 국제시장에 내다가 팔 거는 별로 없고, 라팔 전투기 외에는. 그런 상태로 간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무기는 미국 주도 글로벌 군사지정학 질서에 개기면서 새끼 패권국, 리틀 헤게몬 놀이를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기 체계가 실질적 국방력과는 관계가 좀 멉니다. 실질적 국방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미국 주도 글로벌 질서가 존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또 따로 국방을 할 거냐, 그런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전략을 피고 있는 유일한, 그걸 제대로 피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 혹은 미국과의 협조로 나가되 때때로 정말 필요할 때 그 독자적인 국지적 응징을 할 수 있고, 또 대규모 전투, 대규모 갈등, 대규모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휴전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비토권을 혹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군사력이거든요. 한국의 군사사상에 아래 깔려 있는 것. 6.25 때의 경험이 깔려 있는 거예요. 프랑스는 실제로는 그것과 관계가 없죠. 그나마 이제 또 무기체계의 급속한 발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래서 프랑스가 그걸 못 따라가니까 이제 구독대리가 돼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프랑스 무기는 황혼입니다. 임종 자리에 누웠습니다. 한국이 제대로 전략을 가져가고 한국이 제대로 반중 한미동맹 전략을 깊게 가져가면 조만간에 한국이 서방 2위, 심지어는 세계 2위까지 갑니다. 무기 수출에 있어서. 프랑스 무기는 끝났습니다. 이게 군사 지정학 전략이 글러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도 글로벌 질서랑 함께 가면서 그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냐, 내 포지셔닝이 뭐냐가 아니라 그것에 어깃장을 놓는 방식으로 갔거든요. 표는 나오죠. 국가 자존심 살리는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국뽕 밀떡들은 은근히 프랑스 같은 세계 헤게몬 게임이 K방산, 자주국방, 자주외교라고 떠듭니다. 그래서 국뽕 밀떡들이 그 문재인류의 한반도 운전자론 이런 거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문재인은 한반도 운전자론이 아니라 한반도 중국 위성지대, 위성국가론이죠. 근데 그걸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문재인이나 이런 애들은 숨기잖아요. 종중은. 마치 그것이 자주와 그것이 주체성 게임인 것처럼. 근데 그 주체성이라는 게 북한처럼 결국 중국의 괴뢰를 하기 위한, 중국의 꼭두각시를 하기 위한, 저희 겉에 사기치기 위한 뒷발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혀 진실이 아니죠. 반중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나라도 살고 K방산도 삽니다. 이제 조금 더 기술적인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계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악은 중국으로 통합니다. 국회 독재, 정치 위기의 진짜 배우는 중국입니다. 교수들과 함께 시진핑을 맹폭합니다. 매주 금요일 11시 명동 중앙우체국 앞에서 열리고 있는데, 네, 이게 자교모가 주도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원래 목요일 날 되던 게 금요일로 옮겨오니까 금요일 날 권영세 집회랑 쫑이 나요. 권영세 집회를 해오고 계시는 자유대한민국당이 이걸 다른 요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다른 단체들, 특히 왼쪽 애들이 많이 신고를 해놔가지고 다른 요일로 옮기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11시 30분 삼각지역 5번 출구입니다. 백모는 권영세 집회 금요일을 쭉 나갔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권영세 집회를 갑니다. 예,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이 KF-21에는 이제 세계적 혁신, 이노베이션이 무려 2가지나 있습니다. 뭐 미사일이니 항전 장비, 레이더 같은 거 빼고 KF-21 그 자체, 이를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이 가능하죠. 그러나 이 무궁무진한 발전, 이거 미국과 함께 하지 않으면, 반중 한미동맹과 함께 하지 않으면 말짱꽝입니다. 예, 말짱꽝이에요. 프랑스 보세요. 따로 놀면 말짱꽝이에요. 그렇게 막강한 기반을 갖고 있는 프랑스조차. 그러면 이제 KF-21의 세계적 혁신이 뭘까요? 2가지입니다. 첫째, 연속 변주 방식 디지털 센츄리입니다. 디지털 센츄리라는 용어를 쓴 사람은 윌 러퍼라는 사람입니다. 윌 러퍼는 2017년부터 미군의 전 영역 센서 이펙터 AI, 전장을 네트워크 위에 초거대 AI가 떠서 전장에 있는 모든 센서와 무기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주는 그런 AI. 이거를 이제 전영역이라는 건 우주, 공중, 지상, 해상, 수중, 이걸 다 전영역이라 그러죠. 사이버까지. 이 전영역 센서 이펙터 AI망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윌 러퍼가. 윌 러퍼가 주도한 이 미군의 전영역 센서 이펙터 AI는 2017년에 시작해서 우크라 전쟁과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성숙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AI가 수정된 것만 200회 이상 돼요, 지금. 네, 200회 이상 됩니다. 윌 러퍼가 근데 이 전투기에 대해서 관점을 갖고 있어요. 윌 러퍼가 꿈에 그리는 전투기는 1960년대 미국 세이버 시리즈, 이걸 센츄리 시리즈라 그럽니다. 그것과 같은 이 연속 변주형
연속 진화형 전투기입니다. 여기 보면 1960년대 굉장히 그 빠른 시간 안에 무려 5가지가 변주됩니다. 예. 슈퍼 세이버부터 시작해 슈퍼 세이버부터 해가지고 스타파이터, 델타 대거, 우드, 썬더 치프. 이걸 이제 그 센츄리 시리즈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러퍼는 이걸 21세기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뭐냐, 디지털 센츄리라고 불렀어요. 왜 디지털이냐? 이때 디지털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4.5세대 이상은 전부 디지털 센싱, 디지털 제어를 하거든요. 즉 4.5세대 이상 전투기인데 그냥 순식간에 연속 변조될 수 있는 거, 그거를 윌 로퍼가 꿈에도 그린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KF-21이에요. KF-21이 이게 세계 최초의 디지털 센츄리인데요. KF-21이 유전자를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의 족보 유전자에 따른 그 족보를 보면요, F-15랑 F-22는 요격기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F-16과 F-35는요 공대표입니다. 기본이. 그러니까 지상과 해상의 목표물에 대한 기능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개가 다르거든요. 공중 요격기냐, 물론 다목적이죠, 그것도. 혹은 다목적 공대표냐, 에어 투 서피스. 그런데 KF-21은 보세요. 이걸로 F-16을 대체하려고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KF-21은 F-16, F-35적 기능을 많이 고민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기동성이 뛰어나요. 요격 성능을 갖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뭐 마하 1.8이라 그러는데 그걸 F-22 방식으로 마하수를 계산하면요, F-22는 F-35랑 마하수 계산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F-35 빼고 나면 다 미국 비행기는 F-35만 별도야. 미국 비행기 전부 고공에서의 고공에서의 속도를 고공에서의 음속으로 나눴어요. 고공에서 음속이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하수가 높아지죠. 그래서 이 F-15, F-16, F-22 방식으로 KF-21을 마하수를 계산하면 마하 2.1 정도 나옵니다. 근데 F-35는 고공의 속도를 지표 음속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낮춰지죠. KF-21 마하 1.8은요. 고공 속도를 지표 음속으로 나눴어요. 지표 음속은 빠르거든요. 그래서 마하수 값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KF-21 굉장히 빠른 비행기예요. F-16보다 훨씬 빨라요. 저거 훨씬 빠릅니다. 최고 시속이 한 200-300km/h 이상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요격기 성격을 갖고 있다고요. 다목적 요격기, 다목적 공중 요격기. 근데 동시에 F-16, F-35 같은 다목적 공대표, 멀티로 에어 투 서피스 기능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2개가 믹스되어 있다고요. 이 믹스에 성공했기 때문에 무한 변주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라울러 같은 에스코트 전자전기. 그 다음에 이제 이 뱃속에 한 6.3 입방메타 정도의 빈 공간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내부 연료통을 좀 집어넣게 되면, 그럼 이제 무게중심 이동 때문에 무지하게 고민은 많아질 텐데 어쨌거나 성공한다면은 내부 연료만을 가지고도 뭐 이게 기본적으로 4,500km 이상 항속거리 나올걸요. 무시무시한 거죠. F-15 항속거리 많이 나온다 그럴 때요, 연료통 있는 거 없는 거 다 덕지덕지 다 달고 갔을 때 항속거리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F-15. 그래서 이게 무섭게 변주될 수 있는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디지털 센츄리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세계 최초의 센서 기반 NDI인데 이거 좀 복잡한 얘기인데 뭐 제가 쉽게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기술적인 거라.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게 크게 나눠서 2종류예요. 하나는 모델 기반, 하나는 센서 기반. 둘 다 비선형 동적 역변환 NDI입니다. 비선형 동적 역변환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조종사는 비행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나 저기를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목표를 설정하면 나머지는 비행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역산해서 저기를 이런 식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역산을 해서. 그래서 역변환, 인버전이죠. 그런데 그게 뭐 비선형 모델이고 서로 다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걸 동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NDI인데 이 NDI가 모델 기반이 있고 센서 기반이 있습니다. 센서 기반은 뭐냐면 여기 그림에도 나오듯이 저 S가 센서고요. A가 저 구동자예요. 구동자라는 건 예를 들어서 모터, 전기 모터라든지 유압기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뭐 수평꼬리 날개가 뭐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수평꼬리 날개 자체는 플랜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피동부죠. 그러면은 센서 기반은 뭐냐면 그 바로 수평꼬리 날개 부근에 센서와 구동자 거기에 작은 지능이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비행기 안에 뭘 센싱하고 구동시키는 파트가 몇 개나 있을까요? 제가 잘 몰라도 한 기백 개 있을걸? 100개 넘을걸? 100개의 지능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센서와 구동자 쪽에 100개가. 그게 중앙 컴퓨터랑 또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 광 케이블로. 하나 끊겨도 계속 돌아다닐 수 있게 2중, 3중으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KF-21 안에 거기 내장된 광 케이블 총 연장이 뭐 지구를 몇 바퀴 돈다 뭐 이런 소리 나오는 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분산 네트워크형 지능 체계예요. 이게 센서 기반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반면에 모델 기반은 이 지능이 이 자동 비행 제어 지능이 중앙 컴퓨터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다 계산하고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너는 이렇게. 반면에 센서 기반은 이렇게 했는데 좀 안 되는데 그 조금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조금 바꾸려니까 너는 어때? 옆에 센서에 묻고 뭐 이런 거지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유일해요 지금 현재까지. 이제까지는 센서 기반이 아니라 모델 기반이었고요. F-50이 의외로 부분적으로 센서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제어할 때 그 제어를 기본 틀을 세 가지를 보거든요. 하나는 뭐 제가 표현해서 그냥 피치라 그랬는데 종축, 그러니까 롱기튜드널, 그러니까 비행기 꼬리에서 요거요. 요걸 종축이라 그러고요. 횡축은 뭐냐면 날개. 예. 예. 그 다음에 비행기가 이렇게 돌 수 있죠. 예. 제자리에서. 그래서 이 세 개의 축을 얘기합니다. 비행기는. 근데 이 FA-50이 이 종축 컨트롤, 예, 종축 컨트롤이요. 종축이 하나의 평면에서 요런 평면 가냐, 요런 평면 가냐. 이 종축 컨트롤에서 FA-50이 이게 센서 기반을 써요. 나머지 모델 기반인데 다른 분야는. 센서 기반 NDI는 좀 어렵더라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단점이 한 2개, 장점이 한 2개 있습니다. 무게중심 변화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우러스를 매달고 가다가 그게 한 3,000파운드급이니까 1.3톤급 되거든요. 천령도 1.3톤급이에요. 그 고속으로 날아가다 걔를 툭 떨어뜨렸어. 그럼 순간적으로 무게중심이 확 흔들릴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민감해요. 이 센서 기반이.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해결 가능하다고 보이죠. 왜냐하면 매번 비행 때마다 데이터가 축적되잖아. 그래서 지능이 보강이 될 수 있겠지.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모델 기반적 성격이 축적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차예요. 이게 분산형 지능들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각각이 계산도 해야 되고 각각이 통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타임 딜레이가 있다고요. 이거는 결국은 칩 성능이 분산되어 있는 칩들의 계산 속도가 빨라지고 통신 속도가 빨라지면 카바가 돼가요. 장점은 뭐냐면요. 이 축 상호작용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가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 그럼 이게 종축이 변한 거거든. 근데 올라가면서 이렇게 돌아. 그러면 횡축이 변한 거거든. 날개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돌면서 이렇게 가. 그럼 이거는 뭐 이렇게 간다. 그럼 이거 이제 아마도 그 뱅뱅 도는 축도 변한 거예요. 그러면 세 개 축이 이렇게 한꺼번에 변할 때는 계산 방식이 달라질 거 아니야. 이걸 축 간 그 상호작용이 되죠. 이런 거에 강해요, 얘가. 그 다음에 이제 비행 전연역. 이건 조금 다른 거랑 관계돼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비행 전영역. 그러니까 비행기가 물리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비행 영역에 관해서 조정 제어가 유지가 돼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뭘 알겠어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비행 전연역은 조금 이따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특정 기종이 KF-21이 고도, 여기서 이 세로축이 고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로축이 이 속도. 그래서 어느 범위가 가능해라 그래서 그 가능 범위를 다 경계선을 그리면 그게 플라이트 엔빌롭, 비행 전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실속한다, 뭐 그러니까 비행기가 제어가 안 되고 엔진도 안 들어먹고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사고가 나는 스톨이라고 하는 현상. 그 실속 경계선이 바로 저기서 비행 전 영역하면 그 속도가 낮은 쪽에서 위로 쭉 올라간 저선이 되는 거예요. 이 비행 전 영역에 걸쳐서 센서 기반이 잘 작동해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이번에 저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세계 최초니까 그 힘을 어디서 보여줬냐? 예, 고바등각 실험. 작년 1월에 고바등각 실험 아주 어떻게 맞는 지 얼마 안 된 비행기가 저런 걸 보여주지 하고 깜짝 놀랄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 바등각이라는 건요. 이거를 날개의 기울기라고 했을 때 날개가 이렇게 기울었을 때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굉장히 급상승한 거 아니야? 바등각 높겠지. 천만에 바등각 제로입니다. 날개 기울기하고 비행 방향이 같거든. 바등각 제로예요. 근데 만약에 날개가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속도를 낮춰가지고 얘가 이렇게 갔어. 그럼 바등각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바등각이라는 건요. 우리가 눈으로 봐가지고 비행기가 샥 이렇게 올라가서 바등각이 높은데 그거 아닙니다. 비행기 진행 방향에 대한 날개 기울기예요. 그래서 고바등각은 어느 때 잘 보이냐면요. 비행기가 고추선체, 저속으로 수평 이동할 때, 수평 비행할 때,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잘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브레이크 거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 스케이트나 스키 잘 타시는 분은 아실 거야. 엣지 걸어가지고 브레이크 걸면 옆으로 쫙 밀리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쭉 떨어져요. 고바등각 걸면. 속도 쭉 떨어지면서 속도가 저속으로 감속한다고요. 비행기 진행 방향에 대해서 완전히 그 날개 각도가 이렇게 크게 서는 거죠. 예, 그걸 이제 고바등각, high angle of attack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눈에 봤을 때 비행기 날개 각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비행기가 이 방향으로 쫙 올라간다. 그럼 바등각 제로입니다. 네. 왜냐면 비행기 진행 방향과 날개 각도가 같잖아. 예. 이 KF-21은 작년 1월 시험에서 38,000피트 상공에서 약 17초 동안 제가 재봤어요. 17초 이상 될 수 있는데 이 화면에 보이는 게 17초예요. 17초 동안 45도에서 72도를 유지하고 속도는 초속 10m, 마하 0.03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거 수평 이동한 거예요. 48,000피트 상공에서 45도면 여기고요. 72도면 여기거든요. 초속 10m, 사람 100m 잘 달리는 사람이 달리는 속도. 이렇게 간 거예요. 17초를. 그러니까 72도, 45도 요 사이 유지하면서. 그러면 이게 어떤 정도 속도냐. F-35 지금 돌아간 지 처음부터 나온 지 12년 되잖아요. F-35가 시간을 거쳐서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 작전 최대 바등각, Operational Max AOA가 50도로 소프트웨어에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F-35가 실제로는 얼마가? 80도도 간대요. 거의 직각으로도 간 F-35는. 그러니까 이미 그 수준에 얘도 도달한 거예요. 작전 최대 바등각 50도 간다는 소리지, 이거. 왜냐면 45에서 72 사이였으니까. 작전 최대 바등각이란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나 무기까지 장착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때 또 얘기가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KF-21이 주렁주렁 무기랑 미사일 다 싣고 거의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지능이 더 고도화되면 자꾸 이제 실험이 축적돼서 F-35처럼 작전 최대 바등각 50도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죠. 네. 근데 얘는 몇 년 만에 나오는 거 아니야. 쉽게. 왜냐? 센서 기반 NDI 방식을 택해서 성공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비행 전형역 그래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보면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 그래프상에 걸쳐져 있는 이 선들이 비행 전형역 그래프 그림 나타나는 선이에요. KF-11 아까 38,000피트 상공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 세로축입니다. 속도는 이게 지금 가로축에 마하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속 10m면 마하 0.03입니다. 그러면 저 빨간 점 저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KF-21의 비행 전 영역이라는 거는 저렇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이런 그래프가 아니고, 이게 Y축이라 그러면 이렇게 서 있는 네모난 그래프 나왔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저거를 센서 기반으로 도달한 거죠. 저게 F-35가 저런 모양새 나올 거거든요. 저걸 센서 기반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네. 이게 무슨 의미냐. 예. 앞으로 변주 진화에 들어가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최소화된다는 뜻이죠. 비행기가 변주 진화하면, 예를 들어서 뱃속의 빈 공간에 연료 탱크를 집어넣었다. 무게중심 달라지잖아. 거기다 그놈의 연료 탱크가 계속 연료를 사용해 가면서 계속 무게중심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비행기에.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거 빨리빨리 쉽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크게는 꼭 KF-21이 아니더라도 날개 달린 것, 고정에겐 다 적용되니까. 날개 달린 것은 누구보다 싸고 빠르게 이 그러니까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좀 끌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에서 세계적 혁신을 했거든요. 뭐냐면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가 나오기 전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센서들은 태반이 다 아날로그였습니다. 아날로그는 통신 못하죠. 그러니까 이 방호복 입고 들어가서 그 메타기를 사진을 사람이 찍어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카메라 같은 거에서 거기에 렌즈를 딱 맞춰놓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그것도 찍어서 나와야 되니까 결국 사람이 들어가서 사진 찍어 나와야지. 그런데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서 안전 검사위원회 이런 건 다 미국이 주도하거든요. 미국의 원전 기술을 주도했기 때문에 거기를 설득을 해서 수학적으로 또 실험에 의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걸 디지털 센서로 바꾸고 디지털 센서를 네트워크로 엮은 거예요. 한국이 그걸 했다고요. 똑같은 일이에요, 이게. 이 센서 기반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센서랑 구동자가 있는 부위, 그 액추에이터와 센서가 있는 부위에 지능을 부여하니까, 그게 뭐 비행기 몸뚱아리 전체에 걸치면 100군데면 100군데의 지능이, 작은 지능들이 다 분산돼 있고, 그게 중앙에 있는 지능과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자기들끼리도 연결되고 이래가지고 상호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아마 원자력 발전소 제어 경험이 여기 많이 적용됐을 겁니다. 제가 느낌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큰 혁신이죠. 굉장히 큰 혁신이죠. 예. 파급 효과는 뭐 일단 공중 미사일로 파급이 되죠. 이렇게 이제 밑바닥이 딱 다져지니까 뭐 무시무시한 장거리 공대지, 속칭 철룡, 또 중거리 초음속 공대표. 그러니까 저는 공대표라는 용어를 씁니다. 에어 투 서피스. 그러니까 지상도 때리고 해상도 때리고 고정 목표도 때리고 이동 목표도 때리고. 단거리 공대공, 중거리 공대공은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개발이 확정돼 있고요. 극초음속 공대표가 아마 진행되고 있을지 몰라요. 또 아까 초음속 공대표를 변형을 하면 초음속 레이더 사냥 미사일이 개발되죠. 근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 상당수가 전략성이 굉장히 높은 살벌한 무기들이고, 미국이 우리에게 잘 팔지 않으려고 그러죠. 우리가 운영하는 미국 비행기에 대해서도, 미제 비행기에 대해서도, 하물며 KF-21에는 더 안 팔죠. 네. 또 이제 첨단 항공 엔진이죠. 요번에 이게 그러니까 드라이 기준 16,000파운드로 확정돼 있는데, 이거를 주도적으로 개발하려는 플레이어 중에 하나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16,900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애프터바나는 24,000에서 한 25,000 나옵니다. 그럼 이건 지금보다 거의 20% 높은 거죠. 20%. 예, 지금 그러면은 뭐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엄청 많죠. 예,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 전투기도 만들 수 있고, 예, 굉장히 많아요. 예. 또 항전 장비, 항전 장비는 이제 항공전자죠. 그러니까 에비오닉스라는 거죠. 그때 오닉스는 일렉트로닉스, 전자에서 온 거고요. 예, 그 에비오, 거기 A는 이제 저거죠. 그 항공에서 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해 5월 초에 그 KF-21 레이더가 80km 밖에 무인 표적기 드론에 락온을 해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발사하는 실험을 했어요.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미사일을 통합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는데 이거 뭘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요. 80km 바깥의 공중 표적을 탐지하고 락온했다를 주목해야 돼요. 락온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그 미사일이 이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요. 이 미사일이 날아갈 때 미사일 자체의 센서를 가지고 미사일 자체의 센서를 가지고 타겟을 물어서 때리는 건 마지막 단계예요. 한 20-30km 남겨놓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전 과정은 어떻게 해야 돼? 전투기의 레이더가 얘를 유도해 줘야 돼요. 지령 유도라 그러거든요. 커맨드 가이드요. 지령 유도 모드가 끝나고 마지막 단계에서 얘가 자기의 센서로 자기의 레이더면 레이더를 가지고 마지막은 물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80km 바깥의 어떤 타겟을 KF-21 레이더가 탐지를 하고 걔를 락온을 하고 미사일을 쏜 다음에 그 타겟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타겟이 이동할 거 아니에요. 공중 타겟이니까. 보면서 계속 유도를 해준 거야. 그 마지막에 한 20-30km까지 접근할 때까지. 그러니까 레이더 성능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통합도 통합이지만. 무인 표적기를 80km 바깥에서 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작년 1월이에요. 근데 레이더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1년 사이에 또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발전했겠냐고. 지금 어디가 있겠냐고. 여기서 잠시 그때 뭐 드론을 했다. 우리 드론 우습게 보는데요. 이게 무인 표적기예요. 그러니까 타겟 드론이라고 표현해요. 영어로는. 타겟 드론이라고 구글링 해보시면 돼요. 영어로. 큰 놈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큰 놈이. 예. 뭐 보시면 이게 전체적인 그런 뭐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잖아. 이 통상적으로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크기 혹은 그보다 좀 작습니다. 예, 그럼 토마호크는 얼마나 크냐? 길이 5.56m, 너비 2.67m, 직경 0.52m입니다. 한 5m에 한 2.5m에 5m 길이 2.5m 폭에 0.52 이만한 거예요. 우리 현무3 순항미사일, 지금 이 동영상에 현무3 순항미사일 보여주고 있거든요. 혹은 이제 함상 발사 및 잠수함 발사로 변형시킨 해성 미사일. 현무3를 잠수함 발사, 함상 발사로 변형시킨 게 해성 미사일인데 이게 토마호크와 크기가 유사할 겁니다. 제가 찾아봤지만 현무3가 이게 빈이 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이나 이런 게 잘 안 보이더라고. 제가 좀 더 성실하게 잘했으면 보였을 텐데. 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타겟으로 쓰는 거예요. 타겟 그 표적기로. 무인 표적기로. 이런 애를 80km 바깥에서 KF-21의 레이더가 감지를 해서 락온을 한 다음에 미티어 미사일을 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그러면 적 전투기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적 전투기는. 그 생각해 봐야죠. 네. 이렇듯 이제 KF-21은 그 자체의 혁신성,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죠. 하나는 디지털 센츄리, 파생 진화, 또 하나는 센서 기반 NDI, 자동 비행 제어. 이 두 개가 KF-21 자체에 내장된, 기체 자체에 내장된 혁신성이고, 그 파급 효과를 보면 미사일이라든지 항전 장비라든지 항공 엔진이라든지
이런 거고.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거나 K무기, 특히 공군 무기 체계에서 획기적인 변곡점이죠. 서방 진영에서 미국 다음 가는 서방 이후의 공군 무기 체계를 만들어낸다는 걸 뜻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시무시한 의미죠. 그러면 이건 이제 그 어마무시한 군사 지정학적 의미를 갖죠. 우선 첫째, 중국 억제 제압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존재가 결정적이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빼놓고 한반도 남쪽을 중국의 속국, 중국의 영향권으로 내주고 중국을 억제 제압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서방 범서방 국가들에게 가성비 갑 공군 무기 체계를 신속하게 지고 가는 공급자죠. 우리 FA-50 갭필러 다 납품하고 그 다음번 거 지금 폴란드 나가고 또 말레이시아도 나가고 필리핀도 나가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그 공군 전투기 수출에서 세계 3위라는 거 아니야. 왜냐면 러시아가 수출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 FA-50만 가지고. 근데 여기 KF-21을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체의 어떤 위험인데요. 이게 문재인의 무슨 한반도 운전자론, 뭐 동북아 운전자론 이런 걸로 이제 뽕이 잘못 취해갖고 그게 실제로는 중국의 미국으로부터 떼내갖고 중국이랑 짝짝꿍하자는 걸 그렇게 포장한 건데 그 포장이 솔깃하니까 국뽕들이 취한단 말이에요. 엔지니어부터 국뽕 밀더까지. 과학자들부터 국뽕 밀더까지 거기 취해요. 그럼 이건 뭐냐? 미국 글로벌 전략에 대해 어깃장을 놓아온 프랑스식 새끼 헤게몬 게임, 리틀 헤게몬 게임을 새끼 패권국 게임을 한국에 모방할 충동을 느끼는 그 잠재적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네. 이 셋입니다. 앞에 두 개는 좋은 거고 세 번째는 위험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갈림길에 있는 거죠. 이 반중 한미동맹을 강화해 갈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의심과 견제를 자초해서 새끼 헤게몬 게임 하다가 K무기가 폭망할 뿐 아니라 중국 위성국가로 전락할 것인가. 이 갈림길의 첫 번째 곱이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몰이 및 내란 올가미를 박살내고 자유공화혁명을 이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 우리가 성공한다면 이 갈림길의 첫 번째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까지 모시고요. 다시 한번 금요일 날 11시 30분 삼각지역 5번 출구 권영세 패러 가는데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